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낯선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 초라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편한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는 내면이 중요한 시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흐트러진 외모와 아무렇게나 걸친 옷까지 점점 굳어가는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그 편안함이라는 핑계 뒤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게으름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고립감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폐가 같은 빵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고독 속에서도 그분은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왜 외모와 자세를 그토록 가다듬으셨을까요? 다사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겉모습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나이 들수록 외모를 단정히 하는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소멸해가는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엄중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외모와 태도를 단정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존엄을 지키며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차림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 둘째, 자세와 태도가 나의 권위를 만든다는 것. 셋째, 얼굴의 표정이 곧 나의 인생이라는 것. 넷째, 머무는 공간의 정돈이 곧 내면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낡은 아파트 단지에 홀로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를 떠나보낸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아침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차피 나갈 데도 없는데 뭐 하며 며칠째 입은 무릎 나온 운동복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로 텔레비전 앞을 지켰지요. 반면 박철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씻고 비록 낡았지만 잘 다림질된 셔츠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거울을 보며 옅은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신 뒤 동네 도서관으로 향하셨지요. 1년 뒤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점점 무기력해져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웃들조차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며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산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그리고 어떻게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원칙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의관을 정제하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 강진에 덥고 습한 흙방에서도 결코 옷을 벗어 제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빛을 존엄하게 하며 말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여기서 의관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을 붙잡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 편한 게 최고지.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며 등산복이나 헐렁한 개량 한복 혹은 색이 바랜 티셔츠 하나로 사계절을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나이 든 몸은 조이는 옷을 견디기 힘들고 피부도 예민해지니까요. 하지만 편안함과 지저분함은 엄연히 다릅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음식, 국물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거나 구겨진 옷을 며칠째 입고 있는 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60대 후반의 이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수 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항상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존경받는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씻는 횟수가 줄었고 옷은 항상 잠옷 바람이거나 늘어난 러닝 셔츠 차림이었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옛 직장 후배가 집 근처로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명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으려 했지만 마땅한 옷은 보이지 않고 얼굴에는 며칠간 깎지 않은 수염이 거뭇거뭇했습니다. 결국 그는 핑계를 대고 후배와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복 효과라고도 부르지요. 의사 가운을 입으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조금 더 느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지배합니다. 나이 들어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오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긍정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공경하는 시작이다. 나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대우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림질이 잘된 면바지, 깨끗하게 세탁된 셔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입으면 그 사람에게서 기품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걸쳤어도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위생이 불결하면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집에서 입는 홈웨어와 잠을 잘 때 입는 잠옷을 철저하게 구분하십시오. 일어나는 순간 잠옷을 벗고 활동하기 편하지만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마트에 가더라도 반드시 거울을 한번 보고 머리는 단정한지 옷에 얼룩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긴장감 있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옷을 갖춰 입으면 자세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지며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품격 있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수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세와 움직임이 나의 권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신원서판이라 하여 몸가짐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또한 유학에서는 구용, 즉 군자가 지켜야 할 9가지 몸가짐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는 발을 무겁게 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손을 공손하게 둔다. 서 있을 때는 덕스럽게 서 있는다.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아파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중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어깨는 굽고 허리는 휘고 걸음걸이는 터벅거리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방치하면 우리의 정신 또한 늙고 병들게 됩니다. 여기 공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두 노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최영감님으로 항상 뒷짐을 지고 땅만 보고 걸으십니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리고 벤치에 앉을 때도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쩍 벌리고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최영감님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기력하고 둔한 기운이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슷한 연세의 조영감님은 다릅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시지만 항상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허리를 펴려고 노력하십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벤치에 앉을 때도 가만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풍경을 감상하거나 책을 읽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영감님을 보면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한 기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의 진보이다. 이것을 버리고 어디서 진리를 구하겠는가? 몸의 자세가 무너지면 마음의 중심도 무너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를 눌러 호흡을 얕게 만들고 얕은 호흡은 불안과 우울을 유발합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행동은 네, 나는 늙고 힘이 없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떼어 또박또박 걷는 행위는 우리 뇌를 깨우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사는 경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손을 부산스럽게 떨거나 다리를 떨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산만하게 구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나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동작은 크고 느릿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십시오. 물건을 집을 때도 낚아채듯 잡지 말고 천천히 손을 뻗어 잡으십시오. 고개를 돌릴 때도 휙 돌리지 말고 몸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중하게 움직이십시오. 이런 절제된 움직임이 노년의 당신을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당연하다는 듯 털썩 앉지 마십시오. 미소와 함께 고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앉으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야, 어이 하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어 눈을 맞추고 여기요라고 부드럽게 부르십시오.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내 행동으로 존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산의 가르침처럼 신중하고 무거운 태도, 즉 신독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라는 무게를 품격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얼굴, 표정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60, 70이 넘은 우리의 얼굴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이 품어온 마음이 그대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평생 화를 많이 낸 사람은 미간에 깊은 내 천추한 자가 새겨져 있고, 평생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은 입꼬리가 축 처져 있을 것이며, 평생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이마에 근심의 주름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온갖 억울함과 분노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화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사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나이 든 사람들의 얼굴이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도 퇴화하여 의식적으로 웃지 않으면 무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표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난 표정으로 읽힙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눈을 감고 있거나 잔뜩 찌푸린 얼굴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 표정에는 삶의 고단함과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타인은 다가가기 어려운 벽을 느낍니다. 여기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장님 가게에는 매일 점심마다 오시는 두 분의 단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분인 김 할머니는 들어오실 때부터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물 좀 빨리 줘. 김치가 왜 이렇게 짜? 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하십니다. 사장님은 그분이 오시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빨리 드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반면 다른 단골인 최 할머니는 다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도록 환하게 웃으십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네. 밥이 참 맛있어.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십니다. 사장님은 최 할머니가 오시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최 할머니라고 해서 삶이 고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역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고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고통을 얼굴에 전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분입니다. 대신 타인에게 친절과 미소를 보이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다사는 사람의 얼굴빛을 화색이라 표현하며 온화한 얼굴빛이 사람을 모으고 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성형수술은 바로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눈빛이 사나워지지 않도록 좋은 글을 읽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져 눈매가 매서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더욱 눈을 부드럽게 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꼰대가 아니라 기대고 싶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약해지듯 입의 괄약근도 약해져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새어나옵니다. 잔소리, 남, 흉보는 소리, 과거 자랑, 신세 한탄.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많이 들으십시오. 다사는 말을 아끼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 했습니다. 침묵 속에 깃든 온화한 미소. 그것이 바로 노년의 최고의 화장법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자식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고향 같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머무는 공간의 정돈이 곧 내면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라고 하면 내 몸에 걸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내가 머무는 공간 또한 나의 확장된 외모라고 보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그 좁은 방, 사이제라 이름 붙인 그곳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책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붓과 벼루는 항상 깨끗이 씻겨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사는 방을 청소하는 것을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수행으로 여기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향이 생깁니다. 언젠가 쓰겠지. 추억이 담긴 건데. 하며 낡은 물건, 고장난 가전제품, 입지 않는 옷들을 방 안에 가득 채웁니다. 이것을 저장 강박이라고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울수록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꽉 막힌 공간은 기의 흐름을 막고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어지러운 방에 들어가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먼지 쌓인 물건들은 호흡기 건강을 해치고 좁은 동선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쓰레기장 같은 곳에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최근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되신 박춘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후 상실감에 빠져 집안일을 놓아버렸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식탁 위에 쌓이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불어났으며 신문지와 잡동사니가 거실을 점령했습니다.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자식들도 방문을 꺼리게 되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냄새나라며 코를 막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점점 더 고립되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방송에서 정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곳만 치우자. 첫날은 현관의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은 식탁 위를 치웠습니다. 셋째 날은 입지 않는 옷을 헌옷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공간이 비워질수록 박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활력이 채워졌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 스스로 씻게 되고 옷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니 나쁜 냄새가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치우는 게 나를 치유하는 거였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방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지럽고 복잡하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사는 거처하는 곳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학문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비움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물건이 떠난 자리에 여백을 두십시오. 그 여백이 주는 평온함이 여러분의 표정을 밝게 하고 삶의 태도를 여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노년의 품격이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도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산의 지혜를 빌려 4가지 원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았으니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차림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아무리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나 자신을 위해 갖춰 입으십시오.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세와 움직임이 권위를 만듭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발을 끌지 말고 또박또박 걸으십시오. 경박하게 움직이지 말고 무겁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게 섭니다.
셋째, 얼굴, 표정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찌푸린 미간을 펴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십시오. 불평과 비난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온화한 표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넷째, 머무는 공간이 곧 나 자신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정돈된 공간에서 맑은 정신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가을에 잎을 떨군 나무가 겨울에 앙상하지만 당당한 자태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노년도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와서 뭘 이라며 망설이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보세요. 구겨진 셔츠를 다려 입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지러운 물건 하나를 정리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예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 꼿꼿한 정신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단정함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정함이 세상에 여러분이 여전히 건재함을, 아니, 더 아름답게 존재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